안녕하세요. 저는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선박연구본부에서 극지공학을 연구하고 있는 정성엽 선임연구원입니다. 제가 2016년도부터 수요일엔 바다톡톡 강연을 참여를 했는데 최근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이제 여러분들을 뵙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강의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산업혁명의 특징과 극지공학의 특징을 좀 말씀을 드리게 되겠고, 이런 산업혁명과 극지공학의 만남을 통해서 어떠한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서 산업계에는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는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최근에 산업혁명이라는 단어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산업혁명은 보시는 것처럼 1차부터 4차까지 연결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각각의 산업혁명별로 어떠한 특징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1차 산업혁명은 1760년대부터 1840년대까지 이루어진 사건이 되겠습니다. 일단 1차 산업혁명의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사진 한 장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혹시 여러분들은 이 사진을 통해서 1차 산업혁명의 특징을 파악하셨나요? 일단 좀 사진을 천천히 살펴보게 되면은 두 청년이 일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어떠한 기계가 있는 것 같은데요. 1차 산업혁명의 가장 큰 키워드는 증기기관의 등장이 되겠습니다. 즉, 증기기관이 등장을 하면서 예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하던 일을 적은 사람으로서도 일을 수행을 할 수 있게 된 것이 되겠습니다. 즉, 노동력의 대체 현상이 발생을 하였는데요. 이런 노동력 대체로 인해서 일부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는 계기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이 기계를 부수는 사건도 발생을 하였는데요. 하지만 이런 불이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차 산업혁명은 기계의 등장으로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큰 역사적 의의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1차 산업혁명의 가장 큰 키워드는 생산성 향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2차 산업혁명으로 접어들게 되는데요. 일단 보시는 사진은 미국 F사에서 개발했던 자동차 모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흔히 생각하고 계시는 자동차는 한 대를 생산할 때 상당히 짧은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을 하고 계신데요. 예전에는 자동차 한 대를 생산할 때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실제 일련의 작업자들이 자동차를 하나하나씩 조립하는 과정에서 부품들을 가져오고 조립을 하게 되는데, 실제 2차 산업혁명에 접어들면서 전기 에너지가 등장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전기 에너지 등장으로 인해서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이 도입되겠고, 이런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실제 자동차를 조립을 할 때 보다 짧은 시간 안에 자동차를 생산하게 된 것이죠. 그 말은 어떤 가전제품이나 즉 운송수단, 자동차와 같은 운송수단들이 짧은 시간 안에 생산이 될 수 있게 되겠고, 그 짧은 시간에 생산이 되면서 소비자들은 상당히 많은 제품들을 구매를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2차 산업혁명의 가장 큰 특징은 상품의 대중화가 되겠고, 이 상품의 대중화를 통해서 경제 부흥이 일어나는 계기도 2차 산업혁명 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는 사진은 하버드 대학의 도서관 모습인데요. 여기 여러분들 흔히 도서관을 생각을 하게 되면은 많은 책들, 전공 서적이나 교양 서적, 그리고 다양한 잡지들을 볼 수 있는 많은 책들이 있는 장소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진을 좀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은 일부 대학생들은 책을 보고 있는 친구들도 있지만, 어떠한 친구들은 노트북이나 컴퓨터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도 보입니다. 즉, 3차 산업혁명의 가장 큰 키워드는 컴퓨터의 발전과 인터넷의 등장이 되겠습니다. 컴퓨터가 발전을 하면서 상당히 복잡한 연산 과정들을 계산할 수 있게 되겠고, 이런 계산을 통해서 많은 공학적 학문들이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인터넷의 등장으로 좁은 영역에서 지식의 홍수가 크게 확장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들이 많은 인터넷 접속을 통해서 다양한 정보의 홍수를 접하게 되겠고요. 이러한 정보의 다양성을 통해서 많은 학문들이 연계성을 가지고 발전하는 계기도 되었습니다. 즉, 컴퓨터와 인터넷의 등장으로 최근에는 자동화 시스템까지 도입이 되었는데요. 이러한 자동화 시스템 도입으로 인해서 3차 산업혁명은 보다 짧은 시간 안에 큰 업적을 이루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살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인데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나타낼 수 있는 가장 좋은 사례가 다음에 사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다들 보셨을 사진인데요. 보셨을 영상인데요. 실제 주인공이 보이고 있고, 그 뒤쪽에 주인공이 입는 강철 슈트가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봤었을 때는 마크 42 모델로 보이는데요.
실제 이제 4차 산업혁명은 최근에 대두가 되고 있는 산업 이슈로서 그 가장 큰 키워드를 살펴보게 되면은 크게 세 가지로 구성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인공지능의 등장이 되겠고, 두 번째가 사물인터넷, IoT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빅데이터 기술이 되겠습니다. 즉 4차 산업혁명에서 이런 세 가지 기술들이 융합을 이루면서 기존의 산업 생태계와는 좀 더 다른 환경에서 산업 기술 간의 융합이 발생을 하게 되겠고, 이러한 기술 융합이 발전을 하면서 그 발전된 기간 내에 단기간 내에 큰 업적을 이루는 계기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처럼 4차 산업혁명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속에서 좀 더 짧은 시간 안에 상당한 많은 발전을 이룩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지역 간의 제한성이 사라지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 간, 그리고 사람과 사물 간, 사람과 사람 간의 어떤 초연결적인 시대로 접어들게 되겠고, 이런 초연결 시대를 접어들면서 거리적인 제한이나 시간적인 제약들이 좀 더 약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4차 산업혁명까지 저희가 한번 살펴봤고, 그 다음으로 극지공학을 한번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극지공학의 정의를 한번 살펴보게 되겠고, 극지공학이 적용될 수 있는 분야가 어떠한 분야인지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극지공학은 새로운 학문은 아닙니다.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기존 공학 분야에서 지식의 확장이 좀 더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지식의 확장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저온 환경, 즉 온도의 특수성이 가미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사용되고 있는 건설 기술이나 재료 기술, 설계 기술들이 저온 공학과 만나서 이러한 기술들이 새롭게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 아래 보시는 세 가지 사진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진이 러시아 시베리아 가스관이 되겠고, 두 번째가 이탈리아 기지, 세 번째가 캐나다 뉴 브런즈윅을 연결하는 컨페더레이션 브릿지가 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사진을 좀 살펴보게 되면은 실제 러시아 지역은 상당히 온도가 낮은 영구동토를 가지고 있는 지역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최근에 러시아도 지구 온난화에 의해서 봄철이나 여름철에 상당히 온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온도가 올라가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을까요? 기존에는 얼어있던 땅들이 온도가 올라가면서 녹을 수 있게 되겠죠. 그 녹는 과정에서 구조물을 설치할 때 문제가 발생을 할 수도 있게 되겠습니다. 특히 가스관과 같은 가스를 수송하는 관 같은 경우에서는 만약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게 되겠고요. 두 번째 보시는 사진이 남극에 있는 이탈리아 과학기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흔히 알고 계시는 남극은 육지 위에 얼음이 얼어있는 조건, 즉 극한 환경으로 보실 수 있게 되겠는데요. 이런 극한 환경에 구조물을 설치를 하거나 사람이 생존을 할 때 상당히 많은 기술들이, 저온 기술들이 적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보시는 사진들이 실제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모습들이 되겠는데, 최근에는 우리나라 인천 같은 경우에서도 겨울철에 바다가 결빙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결빙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구조물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되겠는데요. 만약에 어업을 종사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고 한다면은 겨울철에 바다가 얼게 되면은 어업들이 작업을 할 수 없게 되겠죠. 그리고 실제 항구의 저반에 있는 선박들이 얼음이 결빙을 함으로써 구조적으로 손상을 받을 수 있게 되겠는데, 이런 것들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기술들이 극지공학과 연계되어서 많은 기술로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몇 가지 사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시는 사진이 액화 천연가스를 수송할 수 있는 LNG 화물창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천연가스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액화 천연가스는 말 그대로 천연가스를 액화 상태로 변환시킨 모습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액화 상태로 변화시키는 이유가 기체 상태로 있게 되면은 상당히 큰 부피를 차지하게 되겠지만, 액화 상태로 접어들면서 부피는 600분의 1로 줄어들게 되겠고요. 좀 더 작은 규모의 화물창에서 상당히 많은 천연가스를 수송을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가스를 수송을 할 때는 일반적으로 이제 액화 천연가스 상태로 만들어서 수송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액화 천연가스를 담는 경우에 액화점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영하 162도 조건에서 어떤 재료 특성이 내한성을 가질 수 있도록 설계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것들이 실제 극한의 온도 조건에서 어떤 재료들이 좋은 성능을 만족시키지 못한다면은 그 기능을 원활하게 나타낼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소재 관련된 기술에서 극지공학 기술들이 연계돼서 발전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영화의 한 장면이 되겠는데요. 화성은 태양계 네 번째 행성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화성 같은 경우에서는 상당히 온도가 낮은 조건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이제 화성에 물의 흔적도 발견되고 있는데 실제는 이제 거의 얼어있는 조건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평균 온도가 한 영하 60도 정도 되고 있고 좀 더 낮은 온도는 영하 143도까지 떨어지게 되는데요. 이러한 극한 조건들이 실제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액화 천연가스의 액화점과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런 극한 환경 조건들에서 어떤 구조물들이나 아니면 사람들이 사용한 장비들이 어떤 내한성이나 내구성을 가지지 못하게 된다면은 실제 원활한 작동 성능을 만족할 수 없게 되겠죠.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실제 이러한 조건에서 운용을 하기 위한 기술들이 좋은 소재나 어떤 설계와 관점에서 연결되어 극지공학과 만남을 이루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사진은 남극의 두 번째 과학기지인 장보고 과학기지가 되겠습니다. 장보고 과학기지는 2014년에 완공이 되었고요. 남극의 테라노바만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남극도 상당히 온도가 낮은 조건을 갖고 있는데요. 최저 온도는 한 영하 90도까지 떨어졌던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선 시베리아를 잠깐 말씀드렸는데 시베리아처럼 상당히 온도가 낮은 조건에서 즉 땅이 결빙되어 있는 조건에서 구조물을 설치할 때는 상당히 많은 기술들이 적용이 되겠습니다. 즉 이제 결빙이 발생하는 지역에서 융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융해를 대비하기 위한 건설 기술들이 필요하게 되겠고요. 이러한 건설 기술의 확장 사례를 좀 살펴보게 되면은 2019년 12월 말에 러시아와 중국을 잇는 가스관이 개통이 되었습니다. 러시아에서 생산된 가스를 중국까지 생산하는 관이 되겠는데요. 특히 시베리아 지역에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북부 지역이라서 여름철 온도가 그렇게 높이 올라가지는 않지만 여름 지역에도 온도가 올라가는 조건에서 땅이 융해가 발생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실제 융해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집안 침하나 어떤 구조물 침하가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조건에서 설계되는 어떤 가스관 같은 경우나 기타 구조물들이 만약에 이러한 기능들을 만족시키지 못한다면 큰 사고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되겠죠. 따라서 극한지 구조물의 설계나 건설 기술에도 극지공학이 만남을 이루어서 새롭게 기술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사진은 우리나라 최초의 세빙연구선 아라운호 모습이 되겠습니다. 일단 아라운호는 2009년에 건조가 되었고요. 국내의 기술로 설계가 되었고 국내 조선소에서 건조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2019년에 건조가 완료되어 2010년도부터 지금까지 매년 북극해와 남극해에서 실선 실험 및 극지과학 연구를 수행을 하고 있고 북극에 있는 세종기지나 남극에 있는 다산과학기지 그리고 장보고 과학기지들 등의 물자 보급하는 역할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 아라운호가 남극해나 북극해를 운행하는 모습을 한번 보시게 되겠는데요. 지금 보시는 영상은 세빙연구선 아라운의 선수에서 촬영을 했던 영상이 되겠습니다. 2017년 북극해를 운행하는 과정에서 촬영된 모습들이 되겠고 아라운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1m의 두께의 얼음을 3노트로 깰 수 있는 설계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즉 실제 북극 지역을 운하는 선박의 같은 경우에는 얼음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이 얼음을 잘 깰 수 있도록 그리고 얼음을 깨는 과정에서 구조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술들이 필요한데요. 이런 기술들이 이제 세빙선과 연계가 되어서 선박의 설계 관점, 그 다음에 운용 관점에서 극지공학 기술과 새로운 만남을 가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북극에는 상당히 많은 자원들이 매장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북극에 얼마만큼의 자원이 매장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지금까지 연구된 바에 의하면은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지구 매장량의 30% 정도, 원유는 13% 정도가 매장이 되어 있다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북극 쪽에 이렇게 많은 자원들이 있는 것일까요? 혹시 석유나 가스가 어떤 것들의 산물인지 알고 계신가요? 여러분들 흔히 알고 계시는 이제 공룡의 사체가 압력과 온도 변화에 의해서 석유로 바뀌게 되는데요. 실제 공룡들이 북극에 많이 살아서 이렇게 많은 북극 지역에 자원이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실제 북극 지역 같은 경우에서는 기존에 얼음이 있는 조건들 그리고 온도가 낮은 극한 환경 조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조건에 의해서 사람들의 접근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같은 경우에서는 접근성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자원 개발이 이루어지지는 못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북극의 얼음들이 많이 녹고 지구 온난화에 의해서도 북극의 온도가 올라가면서 예전보다는 달리 접근성이 좀 더 좋아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실제 해양 구조물들이 설치가 되고 있고, 이런 해양 구조물들이 석유나 가스를 개발할 때 적용이 되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러한 구조물들이 실제 북극에 있는 얼음들과 충돌에 의해서 어떤 충분한 강성을 가지지 못하게 된다면은 구조물들의 사고가 발생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물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얼음과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발생하는 힘, 즉 빙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 기술이 필요하게 되겠고, 특히 이러한 구조물에 사용되는 여러 장비들, 기자재 장비들이나 소재들이 실제 극한 환경에서도 충분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좋은 재료 과학 기술도 같이 접목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물을 건설하고 설계하고 운영하는 입장에서도 극지공학과 만남을 이뤄서 새로운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산업혁명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을 드렸고, 극지공학의 정의와 극지공학의 분야, 적용 분야를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가장 강연의 핵심적인 내용인 4차 산업혁명과 극지공학의 만남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결과물이 어떤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게 되겠고요. 저는 이제 선박해양 플랜트 연구소에서 극지 관련된 연구를 수행을 하고 있지만, 그 극지 연구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선박과 관련된 극지 연구를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극지공학이 선박의 조선공학과 만나서 어떠한 만남을 이룰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서 미래의 극지선박의 기술은 어떠한 형태를 띨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래에 두 가지 사진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스마트 선박이 되겠고, 두 번째 사진은 친환경 선박이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스마트 선박은 지능형 선박이 되겠죠. 기존의 선박들은 선장이나 승조원들이 직접 운전을 하는 선박들이 사용이 되고 있고, 지금도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제 4차 산업혁명이 대두되면서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기술들을 활용을 해서 실제 사람이 탑승을 하지 않고도 운행을 할 수 있는 선박을 만들어 보자, 즉 자율운항 선박을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첫 번째 보시는 사진은 노르웨이에서 지금 개발 중인 선박들이 되겠고, 사람이 탑승하지 않는 무인선 조건에서 짐을 옮길 수 있는 자율운항 기능을 갖고 있는 선박들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이제 2020년부터 5년간 해양수산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협업을 해서 1,600억의 정부 예산을 투입하여 자율운항 기술 관련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해사기구에서 선언하고 있는 레벨 3, 즉 최소한의 인원으로 자율운항이 가능한, 원격 제어가 가능한 선박을 개발하고자 하는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이제 국내에서도 자율운항 선박 관련된 기술들이 개발이 되고 있고, 말씀드렸다시피 실제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들이 이런 조선산업과 연계되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는 사진들이 이제 친환경 선박의 모습이 되겠는데요. 일반적인 선박들은 중유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흔히 중유는 배출가스가 환경을 오염시키는 물질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이제 배가 운행을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환경 오염 물질을 배출을 시키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탄소 배출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탄소 배출은 지구의 온난화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탄소를 줄일 수 있는, 좀 더 나아가서는 탄소 제로로 갈 수 있는 선박을 만들어보자 하는 기술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좀 다른 사례를 살펴보게 되면은 애플사에서 얼마 전에 선언을 했었습니다. 향후에는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기업이 되겠다고 선언을 하고 있고,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탄소 배출 제로에 동참을 하고 있는데요. 선박에서도 이런 탄소 배출 제로를 위한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탄소 배출 제로를 위해서 최근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기술들이 액화천연가스나 수소, 암모니아 가스를 이용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이러한 친환경 연료를 사용하는 과정에서는 환경 오염 물질을 배출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친환경적인 기술을 갖고 있어서 환경을 보다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그런 선박들이 개발되고 있고, 이러한 기술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잠깐 보시는 모습들이 이제 북극에 있는 북극 항로와 아래쪽에 있는 남방 항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붉은색 선이, 위쪽에 있는 붉은색 선이 북극 항로가 되겠고, 밑에 있는 파란색 선이 남방 항로가 되겠습니다.
일단 북극 항로는 남방 항로와 달리 거리가 상당히 줄어드는 효과를 갖고 있는데요. 그 거리적인 차이를 살펴보게 되면은 거리가 4,000에서 7,000km 정도 줄어드는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거리가 상당히 줄어들기 때문에 운항 일수도 상당히 줄어들게 되겠죠. 운항 일수를 만약에 비교를 하는 경우에 북극 항로는 남방 항로 대비 한 10여일 정도 운항 일수가 줄어드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 말은 짧은 시간에 물건을 수송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남방 항로를 이용하는 것보다 북극 항로를 이용할 수 있다면은 좀 더 짧은 시간에 제품을 수송할 수 있는 경제성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하지만 북극 지역은 여러분들 다들 잘 아시다시피 얼음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얼음이 있기 때문에 이 얼음이 있는 환경에서 선박이 운행할 때 많은 위험성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위험성을 감소시키는 기술들이 필요하게 되겠고, 이러한 기술들이 극지공학과 조선공학이 만나서 새로운 만남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여러분들 많이 접해보셨겠지만 지구온난화가 뉴스에 많이 접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 말은 최근에 이제 북극의 온도가 올라가게 되겠고, 여름철 온도가 올라가면서 북극 해빙 면적이 상당히 줄어들고 있는데요. 그 줄어드는 면적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오른쪽에 제가 동영상을 하나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동영상은 미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제작을 했던 영상들이 되겠는데, 2020년 얼음의 분포 모습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위쪽에 있는 쪽이 러시아 쪽이 되겠고, 밑에 있는 쪽이 이제 캐나다 쪽이 되겠습니다. 지금 2020년 여름철 접어들면서 상당히 얼음들이 녹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겠는데요. 제일 말미에 보게 되면 실제 1981년도부터 얼음 분포 면적과 비교했었을 때 붉은 선이 예전에 얼음의 분포 면적이라고 한다면은 지금은 상당히 많은 지역들이 녹아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러시아 쪽을 경유하는 북극 항로 쪽에 얼음이 상당히 많이 녹아있기 때문에 선박들이 접근성이 많이 증대를 하고 있고, 접근성이 증대를 하면서 물류 수송을 위한 경제적 이점들이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지역을 선박이 운항하기 위해서 극지공학에 조선공학을 연결시키는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는데요. 일단 북극 지역의 일단 운항 환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2019년 세빙용선 아라운호가 남극 항해할 때 선교에서 촬영했던 모습들이 되겠는데요. 실제 세빙용선 아라운호가 북극 지역을, 남극 지역을 운행하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남극에 있는 장보고 과학기지로 들어가는 모습들이 되겠는데요. 대부분의 지역들이 얼음으로 덮여 있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겠고, 특히 남극은 대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륙의 모습도 일부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얼음 환경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아라운이 운항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남극 지역 여름철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얼음들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음의 두께도 간헐적으로 보게 되면 상당히 두꺼운 얼음이 있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겠는데요. 이렇게 북극 지역은 온도가 낮고 얼음도 존재하게 되겠고, 남극 지역도 동일한 조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렇게 온도가 낮고 얼음이 존재하는 지역에서 선박이 운행을 할 때 어떤 제 기능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극지공학 기술들이 필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데요. 그 기술들 중에서도 얼음을 잘 깰 수 있도록 하는 기술들이 적용되게 되겠고, 실제 운항을 하는 과정에서도 선박들에 부착된 장비들이 작동을 할 수 있도록 좋은 소재 기술들도 같이 가미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북극 지역에 많은 얼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한 기술들이 개발이 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이런 북극 지역을 운항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경제적인 이점을 갖고 있는 북극 항로를 경유해보자는 움직임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제 4차 산업혁명은 여러 가지 핵심 기술들이 있는데, 그 핵심 기술로 선박에 활용을 하게 되면은 극지해역을 운하는 선박들에도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보시는 모습들이 실제 개임의 한정면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기존의 선박들은 선장이나 승조원들이 선박을 운행을 하게 되는 관점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기존의 이런 운항 방법과는 달리 아까 말씀드렸던 AI 기술들을 활용을 해서 실제 선장이 아닌 AI 선장이 탑재되는 기술들도 개발이 되고 있고, 말씀드렸다시피 실제 선원 승조원들이 없는 완전 무인선 조건에서 자율 운항이 가능하도록 하는 기술들도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실제 성과의 부담을 상당히 줄여줄 수 있게 되겠고, 어떤 사고가 발생을 했었을 때도 인적인 문제가 발생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위험성을 좀 더 낮출 수 있는 이점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육상에서도 관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배를 운항하는 입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투입될 필요도 없게 되겠고 좀 더 경제성 있게 물건을 수송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점을 가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게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옆에 보시는 모습들이 실제 또 게임의 한 장면 같습니다. 증강현실을 이용한 기술들이 되겠는데 북극은 이제 얼음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 얼음을 잘 깨고 나가거나 아니면 얼음을 회피하는 기술들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선박들은 이제 승조원들이나 선장들이 그리고 아이스 파일럿이 얼음의 환경을 보게 되겠고 그 환경을 탐지한 다음에 선박이 안전한 항로로 운항을 할 수 있도록 제한을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기술들을 AI 기술과 접목을 시켜서 실제 북극에 있는 빙상 환경들을 AI 기술을 활용을 하게 되면은 얼음의 두께나 분포를 판단할 수 있는 기술들이 개발되겠고요. 이러한 기술들을 활용을 해서 선박이 운행을 할 때 보다 안전한 항로로 갈 수 있는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예전에 타이타닉호가 캐나다 북쪽 지역을 운항하는 과정에서 어딘가에 충돌이 발생을 하였고 그 충돌을 위해서 배가 침몰하는 상당히 많은 인명사고를 발생시키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AI 기술들이나 빅데이터 기술들, 그 다음에 사물 인터넷 기술들을 이용해서 실제 북극 운항 환경을 모니터링하게 되겠고 운항하는 과정에서 선박의 작용하는들은 많은 힘들을 개척한 다음에 이 힘들이 선박에 구조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 사물 인터넷 기술을 활용을 해서 모니터링을 하게 되겠고 이 모니터링된 기술을 활용을 해서 선박이 운행을 하게 된다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운항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좀 강연을 좀 정리를 해보면은 실제 4차 산업혁명은 상당히 특징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데요. 이러한 기술들은 실제 많은 산업 분야와 기술 융합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분야에서도 선박과 기술 융합을 이룰 수 있게 되겠고 그 선박들이 기술 융합을 이루는 과정에서 극지라는 환경 조건이 가미되기 때문에 극지공학이 새롭게 접목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4차 산업혁명은 기존의 기술들이 융합되는 특징을 갖고 있는데 미래 선박의 극지 선박으로 확장을 시키게 된다면은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과 극지공학 기술, 조선공학 기술이 어우러져서 선박이 안전하고 보다 효과적으로 운항을 할 수 있는 기술들이 개발되는 형태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강연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혹시 추가적으로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을 있으시면은 아래 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